안녕하십니까.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3일 이호석의 와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설명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만큼이라는 제목으로 정했고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뭐 중장기 전망만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단기 전망은 일단 뭐 사상 최고치의 코스피 레벨이 1600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수준이 한 번에 이렇게 넘기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정말 이거는 뭐 사상 최고치면 이 정도 수준에서 뭐 이렇게 뭐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한 번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이게 이 정도쯤에서 이제 조정이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마침 뭐 미국 재무부에서 야 이거 그 내가 너한테 줬던, 즉 연준한테 줬던 돈 그냥 내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좀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설명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만큼 시장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있죠. 이런 조정은 오히려 버텨야 되는 조정이다. 혹은 살 수 있다면 좀 더 추가적으로 사셔도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고요. 특히나 11월 들어서 코스피 상승률이 12.6%예요. 뭐 월간 상승률로 따지면은 엄청난 폭이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롱빅스 그리고 숏캐시 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을 좀 먼저 좀 볼까요? 다음 주 일정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표들이 나오는 게 주로 보면은 23일쯤 되면은 마켓에서 PMI 지표가 나오죠. 유로존, 미국 그리고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PMI가 나옵니다. 이 PMI 지표는 아시는 것처럼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장 코로나 지금 영향을 당장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미국은 그나마 낫겠지만 유럽,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뭐 글로벌 경기는 그러니까 오후에 나오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11월 수출입 속보치 보통 이제 20일까지 나왔으니까 속보치가 나올 텐데 잘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은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화요일 날은 11월 E4 기업 체감 지수 독일 지표가 조금 걱정됩니다. 최근 워낙 좋았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걱정스러운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여전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로다 총재 발언이 좀 예정돼 있고요. 화요일 날이요. 그리고 지표는 수요일 날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나오는데 신규 주택 판매는 정말 정말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내구재 수주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지표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도 코로나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일단 보시면 지표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할 것 같지만 내구재 수주나 주택 요 정도는 잘 나오고 나머지는 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요 11월 금통위가 있습니다. 11월 금통위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지난달에는 부동산 가격이죠. 우리나라는 정말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시장에서 뭐 그냥 이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11월 FOMC 회의록이 중요합니다. 이게 좀 어떤 식으로 나올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한인 경제인 회의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가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본에게 약간 우호적인 태도로 좀 바뀌었다는 뉘앙스를 봤잖아요. 흐름을.
그 이후로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대립 완화가 될지 아니면 경제 협력이 될지 뭐 이런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또 있습니다. 이미 근데 올해는 온라인 중심 소비라는 큰 흐름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뭐 서프라이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주 일정은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재무부 문우신 장관입니다. 자, 미국 재무부에서 연준에게 뭘 줬었냐면요. 긴급 대출 제도에 관련된 내용들로 요런 재무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의 만큼을 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CPFF, 뭐 MMLF, 뭐 등등등등 정말 많은 종류의 긴급 대출 제도가 있고요. 요거는 지금 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어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750만큼을 재무부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요걸 한도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10배네요. 이런 식으로 한도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MSLP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8배 정도 되면서 6천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사용액이 연준에서 사용한 금액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CCF 같은 경우에는 7,500 한도인데 137. 타프 같은 경우에는 1000 한도인데 36. 뭐 등등등. 이게 굉장히 뭐야 이거 지금 니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고민이 들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재무부에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나 이거 가져갈게. 그냥 한도 니네 안 쓰잖아. 어차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연준 파월 의장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안 쓰고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에 안심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그거 우리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게 당장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무부도 지금 수장이 미국 대통령이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돼. 뭐 수거해 갈게. 뭐 아니야. 좀 기다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란만 계속 생기지 최종 결정은 아직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한도를 지금 사용을 안 했잖아요, 거의. 한도를 사용 안 했는데도 어쨌든 시장은 안정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걸 걷어가면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반면에 반대로 생각해서 이거 사용 안 해도 시장에서 그냥 안정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걸 쓱 뺀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또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이게 당장 이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대통령도 결정되지 않고 재무부 장관도 아직 결정 안 됐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이슈가 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너무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야 이거 뭐 문우신 너 저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자체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RCEP에 대한 얘기 그리고 CPTPP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이게 뭐 아니라고는 하더라도 여기는 중국 중심, 여기는 미국 중심이라는 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RCEP에 지금 우리가 아시안 10개 국가 플러스 한중일 플러스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해서 총 15개 국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지금 TPP에는 아직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나 안 해 뭐 이러면서 나갔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TPP도 아직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요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되면서
아직 지금 바이든이 당선이 아직 확정은 아니죠.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 TPP를 다시 가입할지 여부가 지금 일단 관심입니다. 가입한 이후에 TPP를 RCEP이랑 경쟁 구도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이 TPP에 대한 당근을 우리나라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좀 흥미로운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그 이코노미스트 더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온 그림이 하나 있는데 요게 인라지드 G7입니다. 그러니까 G7을 좀 확장해 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그림이 사실은 굉장히 가슴 뛰게 하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림입니다. CPTPP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R7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R7에만 포함되어 있고 CPTPP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일단 들어와서 미국 중심으로 야 니네 한국도 좀 들어와라. 야 니네 좀 야 태국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 좀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좀 뭔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알셉이 서명이 되면서 이쪽 중심으로 조금 앞서 나가는 GVC 관점에서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이에요. 네. 이게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의 제목은 중국을 바이든 시대의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때는 보면 트럼프 혼자서 지금 막 중국하고 싸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바이든 시대에는 여기는 이제 표현이 이겁니다. Enlarged G7. 그러니까 원래 G7에 이 유로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유럽이 들어가는 게 EU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뭐 등등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국가를 빼고 요거 빼고 그냥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바이든 시대에는 이코노미스트에서는 G7인데 이 동맹 국가를 좀 더 확장한 동맹 국가의 의미로 한국 같은 나라를 이렇게 포함시켜서 조금 중국에 대항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훨씬 더 어셉터블하고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담았습니다. 야, 이게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진짜 그러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강조했던 것이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 소련과의 그 냉전 시대에는 이게 이제 뭐 이념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지만 지금 이제 중국과의 그 싸움에서는 기술이잖아요, 기술 정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이 핵심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도를 잘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개념, 뭐 GVC라는 개념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VC라는 개념에서 봐서도 그렇고 기술이라는 관점, 즉 뭐 5G가 됐든 등등등 정말 많은 기술적인 요인에서 패권 싸움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에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진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제는 한국을 그냥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패권 싸움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좀 소개를 해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되게 중요한 얘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뭐 보면은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국을 나눴을 때요. 미국은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이게 소비가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생산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중국은 생산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비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지금 여기 와중에 이제 소비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생겨나는 임밸런스가 있어요. 여기서 생겨나는 임밸런스. 즉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기서 남는 게 미국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라는 얘기들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컨테이너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막 사재기가 나오고 막 이런 재고를 여기서는 쌓아야 되고 재고를 뭐 쌓아야 되다 보니까 가수요가 나오고 등등등 좋은 얘기들이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핵심은 중국을 포함한 여기에 이제 RCEP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들 중에서 제조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 제조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들의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포지셔닝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한국 시장이 2600 왔으니까 이제 끝났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롱 듀레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듀레이션을 의 개념에 대해서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짧게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레이달리오 잘 아시죠? 레이달리오를 많이 아시는데 올해는 레이달리오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브릿지워터의 레이달리오의 브릿지워터.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2006년부터 자산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금융주의 비중을 계속 이렇게 늘려가지고 2009년부터 이렇게 보면은 뭐 2007년부터 쭉 늘려왔다가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줄이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그림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요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하늘색이니까 컨슈머 스테이플스 즉 필수 소비재입니다. 지금 약간 그 이번 분기, 3분기, 2분기, 2020년 3분기 때 필수 소비재에 대한 비중을 확 늘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단테님의 소개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고민했던 거는 뭐냐? 과거 채권의 역할을 해줬던 채권 같은 주식을 찾고 싶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채권 같은 주식을 찾고 싶어 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연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이거 다 설명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연기금은 우리가 보통 A, L, 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Asset, 요거는 liability죠. 그리고 이건 매칭입니다. 에셋과 라이빌리티를 매칭시켜줘야 되는 게 ALM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얘와 얘의 그 듀레이션을 맞춰야 큰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자, 보통 에셋의 듀레이션과 라이빌리티의 듀레이션을 보면은 라이빌리티 듀레이션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똑같이 에셋과 라이빌리티가 있잖아요. 그럼 금리가 만약에 낮아지면 에셋은 이만큼 커지는데요. 라이빌리티는 이만큼 커집니다. 왜냐하면 듀레이션이 이게 더 길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금리가 이게 낮아졌는데 자산은 조금 올라가고 라이빌리티 부채는 이만큼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연기금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줘야 되는 돈은 커지는데 내가 운용하는 돈은 덜 커진다라는 얘기가 돼서 항상 보험사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요거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요거를 키우려고 하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에셋 내에서 코릴레이션이라고 하죠. 자산 배분하시는 분의
요거는 요거예요. 즉 내가 여기에 이렇게 나눠서 요만큼 에쿼티, 요만큼 본드, 뭐 등등등 이렇게 쪼개 놓잖아요. 얘네들이 각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코릴레이션이 낮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자산 배분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코릴레이션이 낮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에쿼티가 올라가면 채권이 빠지고 뭐 채권이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서로 상관없이 움직일 때 자산 배분의 효과가 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까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 주식하고요 채권의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가 아니고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올해 3월이에요. 올해 3월 달에 워낙 주식이 빠질 때 채권도 같이 빠지니까 이건 뭐 코릴레이션이 없네, 같이 움직이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뭐 금융위기 이후로 좀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셋 얼로케이션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뭐냐면 잠깐만 내가 이거 주식이 빠질 때 했지. 즉 주식 빠질 때 얘는 안 빠진다라는 자산이 필요한데 그 자산이 어디 없나? 옛날에는 채권이었는데 그런 자산 어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코릴레이션이 낮은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레이달리오의 브릿지워터에서 찾았던 컨슈머 스테이플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필수 소비재. 얘는 향후 캐시플로우의 안정성이 되게 높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캐시플로우 안정성이 높은 거를 지금 사야 된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컨센서스 콜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 얘기를 조금씩 이제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고민들을 좀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그리고 그쪽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운용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듀레이션이 긴 애들이 좋아요. 그래서 듀레이션이 긴 애들, 인플레이드 듀레이션 이런 식으로 긴 애들이 사실은 에이전시 소프트나 셀트리온 같은 성장주도 있지만 하이트 진로처럼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GS 리테일도 그렇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이유를 듀레이션의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달로가 뭐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는 뭐 알지 모르겠지만 채권 같은 주식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도 사실은 듀레이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림을 보면서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 한국의 그림이 여기에 있다라는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가슴 뛰는 변화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글쎄요, 이코노미스지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한국 시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결국은 설명 가능한지 여부가 이슈가 될 정도로 시장의 좋은 흐름이 이어질 길을 또 이거는 희망 섞인 전망이긴 합니다만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석이었습니다.